네, 안녕하십니까. KMC모 특별방송 사회를 맡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MBC를 지키자라는 시민 모임에서 KBS MBC를 지키자라는 시민 모임으로 바뀌어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MC모가 아니라 KMC모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용산방송으로 전락한 KBS에서 저항의 물결이 일고 있고 MBC에 대해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MBC의 신임 이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법에서도 문제가 없이 신임 이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로 판결을 냈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자, 이제 KBS 살리고 MBC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주고 계십니다.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원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C 본부의 이호찬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7년 만에 파업투쟁을 벌이고 계신 KBS 박상현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박상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술친구의 사장 연임이 될 것 같은데 좀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는 대통령 술친구보다는 이제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네. 정권을 보호할 사람이 KBS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호라고 보고요. 네. 올해 초에 박장범 9시 뉴스 앵커가 조그만 파우치를 얘기할 때부터 네. 강력한 자기 사장 후보자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현됐다라고 봅니다. 예. 네. 박민 사장이 연임되는 게 문제가 컸는데 그것은 무산됐고 네. 박장범 사장이 된 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저희들 이번에 최종 후보자 3인이 올라갔는데 3명 다 부적격이라고 저희들은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장범 지원자가 후보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비록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 역시 파우치가 술친구보다는 세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더 센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드는데요. 자,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비디오로 압축해 놨으니까요. 첫 순서 방송 뉴스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안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네네, 그렇죠. 당초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김진태 지사가 극적인 경선 기회를 얻은 데에는 명 씨와 김 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중심 안 돼요. 중심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니 그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지난 경남지사 선거에서 경선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박완수 지사, 김건희 여사 입김을 이용해 당시 경남지사 유력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의 출마를 주저앉혔다는 겁니다. 대통령 만드는 게 제일 쉽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드는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 만드는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달라.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가 그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근데 도망쳐 나갔어요. 숨어 산다고 김영선 때문에. 대통령 여사가 가만 안 놔두게 됐는데 내가 바보로 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중간에 손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문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 김영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아마 점심때가 말하겠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설장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마누라라는 표현으로 미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윤 대통령을 닥달하면서 윤 대통령과 통화하게 됐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TH에 구호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명태균 씨는 신규 창원 국가산단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가 발표된 건 지난해 3월 15일입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44일 앞선 지난해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온 A씨가 SNS에 유포한 국가산단 관련 정보입니다. 그때 그게 이제 명태균 씨인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명태균 씨께 이제 불거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아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날 3월 8일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회의의 좌장은 저 원내대표하고 하셨던 윤재옥 의원이고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했죠. 그래서 전략 상황회의의 멤버로 차출이 돼서 전체적인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철규 의원님 쪽에서 했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주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만적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이 면죄부라고 왜 면죄부! 이게 무슨 개판이야! 이게 무슨 나가냐고!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태원 참사 보도. 과연 우리 공영방송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2주기가 됐는데 서울경찰청 무죄 나듯이 진상조사나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의 아픔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미디어는 환경감시 기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도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도를 생각해 보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세월호 보도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생각이 있죠. 엉망이었다라는 생각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태원 참사 보도가 그렇게 나빴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때에는 정확하게 굉장히 거짓말 보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을 모욕하는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는 반대로 너무 조심조심 보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유가족을 욕되게 하는 보도는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보도라던가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보도를 너무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참사 보도의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참사 2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좀 돌아봤을 때 KBS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KBS가 2주기 보도를 어떻게 했나를 좀 보면은요. 미디어 오늘에서 28일에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하나. 근데 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26일에 뭐 159개의 아름다운 역사가 사라졌다. 2주기 앞둔 이태원 참사 등 MBC는 이번 주 내내 정말 모든 그 보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꼭지를 계속 주요하게 배치를 했어요. 지금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거를 중간중간에 주요한 순서에 넣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하고 SBS도 계속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도를 주요한 꼭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SBS는
별도의 관련 리포트, KBS는 별도의 관련 리포트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KBS에 지금 본부장님 나오셨지만 KBS 본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KBS가 지금 관련된 보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별도로 한번 어제는 그럼 29일 날 당일은 어땠나 한번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29일 날 KBS 뉴스, MBC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태원 참사였고요. SBS도 1, 2, 3번, 세 번째 뉴스가 다 이태원 참사였어요. KBS는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보도가 북한. 그렇죠. 북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간첩죄 사건을 보도를 했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교통사고하고 투자 사기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보도하지 않아요. 없었어요. 이게 10월 29일 날 보도가 이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명태균 데이트 보도는 그날 10월 29일 날 12번째 보도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12번째 보도로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보도가 너무 심각했고요. 제가 유가족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유가족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KBS가 그 박민 사장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항상 KBS를 가장 믿었대요. 그래서 KBS 기자가 오면 막 얘기를 했대요. 뭔가 하소연을 막 하고. 그런데 박민 사장 들어온 다음부터는 뭐 도저히 뭐 인터뷰해도 소용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MBC에만 얘기를 그나마 이제 특별법 같은 거 이제 하소연할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KBS가 장악되는 것이, 공영방송이 장악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타격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유가족들이 정말 몸으로 느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기 상황, 또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공영방송이 그 사회적 의제를 따라서 미디어 의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은 미디어 의제를 실종시키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저희 성명에 쓰기도 했지만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짚는 것이고,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막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 있어가지고 이태원 참사 2주기에 공영방송인 KBS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낙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 26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요. 그날 서울 광장에서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가 주최한 2주기 시민 추모 문화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저희 기자들은 취재를 나갔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른 방송사는 뉴스 중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2주기가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KBS는 현장에 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보도가 다른 리포트의 마지막 줄에 오늘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딱 한 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리포트도 어떤 리포트였냐면 공교롭게 11.6이어서 그날 박정희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 리포트를 하면서 일종의 행사 종합 내지 정당의 동향을 알리는 뉴스를 하면서 리포트 마지막에 한 줄 딱 걸쳤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는 공영방송의 제대로 된 보도 양태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뭐 보도국도 물론이고 PD 제작본부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도 불방이 됐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참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정권의 부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부담을 가질 만한 일은 그런 보도는 방송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KBS 수뇌부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참 국민방송 만들라고 공영방송 사장시켰더니 결국은 용산방송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아젠다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잠깐 조금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날 당 26일 날 추모제 때 이제 보도 없이 정치권 공방에 뒤에 한 줄 붙인 거는 맞고 이게 사실 정치 공방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약간 의도가 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날에 이 보수 기독교에서 되게 큰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신으로라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날 일요일 뉴스에. 그리고 29일은 보도는 했어요. 보도는 했는데 그 순서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거 쭉 다 나가고 거의 한 13번째, 14번째 이제 아마 지역에서는 로컬이나 이런 거 넘어갈 수 있었던 타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중을 상당히 낮추면서 이 이태원 참사 자체를 뭔가 부각하고 싶지 않은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현장 가고 뭐 한 두 꼭지에 뭐 대통령 발언도 그 국무회의 뒤에 뭐 40여 초인가 짧게 단신으로 뭐 처리를 했죠. 그것도 전혀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워딩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마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모니터를 하다가 이거를 하나 봤는데 그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나요? 이제 그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발언했던 것을 듣고선 그거를 이제 그 회고록에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었잖아요. 뭐 유튜버의 발언을 듣고 한 것 같은 그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6월 27일에서 28일에 관련된 보도량을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이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음모론 수준의 발언을 대통령이 믿고 이게 특정 세력이 조작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발언이므로 이것은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MBC는 한 2, 3일 사이에 5건을 보도했고 JTBC는 9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것은 어떤 발언이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하는데 전부 다 톱보도로 이렇게 주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단 하루에 이걸 한 꼭지로 보도를 했는데 17번째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보도가 제목도 김진표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렇게 기계적 균형으로 딱 두 사람의 발언을 제목을 따요. 내용도요 정말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회고록 논란과 대통령실 해명을 딱 반으로 붙여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까지 기계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한 것은 TV조선과 KBS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KBS가 너무 알차게 정말 대통령을 기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산 방송을 자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까 요약된 방송에서도 봤던 것처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지휘 라인들이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 거죠. 책임자 처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특조위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고 다시 뭔가 수사가 진행되거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청장도 무죄 나왔고 용산구청장도 무죄 나왔고 결국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 라인에서만 이제 유죄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재판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수사 자체가 과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나.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경찰청장 그때도 기소를 하고 싶지 않아갖고 막 미루다가 이제 아마 수사심의인가 거기 거쳐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수사 내용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 의지를 갖고 제대로 했을 때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판결에서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특조위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 관심들을 갖고 공영방송에서 미디어의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게이트 첫째 보도가 있은 후에 벌써 2달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을 휘두르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메가톤급의 폭발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상현 위원장님. 내용을 이제 좀 더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서 상당한 수준의 이제 정황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게 아주 대반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그분에서 좀 확신을 갖게 되고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었는데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20%가 무너져서 19% 지지율이 나오고 문화일보에서 한 거는 17%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정권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수치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점점점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호찬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정도였나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서 참 놀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정도 워딩이 나왔으면 사실 즉각 사과해야죠. 근데 이걸 자꾸 무슨 당선인 시절에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든지 그냥 덕담 수준이었다든지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덕담의 워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드러났음에도 그냥 뻔뻔하게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정권이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계속해서 뭔가 이런 태도면은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국민들이 집단 지성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정권 몰락의 이 큰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KBS 본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KBS 기자로 입사해서 이제 취재 활동을 창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영선 의원이 될 때 공천을 받을 때 지역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신 이제 김종량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고 이제 계속 정치 도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뭐 지역에서 인식이라든지 뭐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아서 굉장히 뜬금없었다. 어떤 일이지라고 했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야 여사줄이래. 여사백이라는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막 돌았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놀랐던 게 아니 김영선 의원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그 녹취에도 나왔었지만은 명태균 씨가 야 내일 발표하니까 빨리 프랜카드 걸어라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뭐 녹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것들 보면은 아 이게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이게 전혀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낭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0월 31일 날 그 대통령 그 발언이 나온 날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이제 기자회견 어르신들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기 종식을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뭐 개헌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빠르게 그렇게 대안을 내놓으신 그 모습이 정말 그래도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칙이 전 그 원칙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 이번에 임기 개헌 그 원칙을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임기 단축 개헌을 신속하게 종결한다.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국회에서 좀 책임 있게 이런 것들을 안아서 이것이 좀 어떤 점은 좀 불편하다. 그러니 좀 여기서 다른 것을 보태고 뭐는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빠르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거리에 촛불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겨울도 보낼 수 있고 희망을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냥 명태균 게이트 하루하루 그냥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와야 돼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정치적인 다이나믹스를 넘어서 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정치적 변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국민들이 제대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뉴스타파 같은 데서 다양한 심층 보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당시 윤 캠프에서 이러한 명태균 보고서가 뭐 공유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난리를 쳐서 사실은 위축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래도 국민들은 알 건 다 안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태라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폭로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정권이 정치적인 위기를 오히려 스스로 키우고 있다. 정권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애초에 그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없었죠. 그냥 침묵이었죠. 그렇죠. 네. 침묵을 하다가 해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거짓이 들통나는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되니까. 있다는 거죠. 이번 어제 그 나왔던 녹취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을 봤다 한 2번 정도 만났다 했는데 경선 이전까지만 봤다.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 없다, 도움받았던 그렇죠.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5월 9일 취임식 직전 날에 통화했던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타파 보도에서 마지막 날까지도 그 미래한국 연구소인가 하는 명태균 씨가 있는 연구소에서 한 자료로 대선 회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점점 정권이 오히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의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물론 탄핵받기 전에 미리 물러났지만 닉슨 케이스인데 닉슨도 거짓말이잖아요. 도청 자체의 어떤 무게보다는 거짓말에 그렇죠. 대한 네. 평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 KBS 보면 네. 어제도 젤렌스키가 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또 북한 노동자들 뭐 하고 계속 그 얘기가 꼭지가 한 7개 나간 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녹취 공개가 나가고 그것도 이제 민주당 꼭지 하나, 대통령실 반론 하나 맞아요. 이렇게 2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기계적 균형을 뭔가 명목을 삼아서 실제 이렇게 가면 대통령이 무엇을 거짓말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주장 간에 서로 맞붙여서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미디어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각자의 주장만 5대5로 나열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감춰버리는 계속 이걸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고 KBS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쪽은 이렇게 얘기했다. 계속 이런 것만 전달을 하면서 그 분량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죠. 딱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그런 식의 보도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굳이 KBS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8번째 다뤘다는 게? 보도를 했잖아. 왜냐면 30일에는 그 전날에는요. 안 했다니까요, 진짜. 아니, 30일에는 어제 명태균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8번째, 9번째 2꼭지나 나왔어. 야, 어제 저희들 보면서도 기자들은 이런 거에 만족해야 된다. 자조를 했던 게 과연 KBS가 녹취를 틀까라는 것 자체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방송 기자들, 방송쟁이들은 어쨌든 녹취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풀어야죠. CG를 만들어서 대통령 모습, 그 다음에 명태균 모습에서 둘이서 오간 내용을 이제 발언을 이제 자막으로 표시를 하는데 KBS는 그러지 않고 어제 민주당이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을 그냥 자막만 해서 딱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거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뉴스를 만들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 부정적인 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다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고 네. 용산에서 안심하고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만 보도하는 것들, 전형적인 70년대의 냉전적 보도 태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요 이슈를 다루는 이슈 투데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불법적인 이단에는 사장관을 구단하라. 박장범 지원자가 열심히 면접을 볼 텐데 지금 파악된 것으로 박장범 지원자 역시 7시쯤에 이미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최현우 지부장부터 구호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용산방송, 행문방송 거부하고 공공방송 실현하자! 박민 사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서기석 이사장의 지난해 사장 선임 과정에 그 의혹 먼저 깨끗이 풀리지 않는 한 이번 사장 선임 절차 그것만으로도 부당합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국민이 KBS다 용산방송 거부한다. 이 공영방송 KBS가 제자리 삼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퇴진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 KBS 살려내자. 감사합니다.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찾기 위한 투쟁,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성전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선임된 이사진이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자체는 원천 무효입니다. 공영방송 살리는 길이 윤석열 퇴진 투쟁입니다. KBS 이사들의 사장 불법 설치를 막아내고 자격 없는 이사 퇴진시킵니다. 국민의 것에서 윤석열의 것으로 전락한 KBS인들의 부서져 나가는 자존심과 한숨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KBS인들이 일어섰습니다. KBS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이 이 싸움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국민이 KBS다! 용산방송 거부한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졌던 답답함 해소하고 무력감 편파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되찾고 우리의 단결을 확인하면서 박장범 KBS 9시 뉴스 앵커가 KBS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된 것을 두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결국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를 감싸준 것에 대한 고운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 후보자 선출은 원천 무효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암으로 얻어낸 KBS 사장 자리가 제 명을 다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장 선임 절차,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잘못들 낱낱이 기록하고 끝까지 다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KBS는 이제 더 가열차게 싸울 것입니다. 땡용방송 파우치 박장범 국민이 거부한다. 네, 박상현 위원장님이 그 비디오에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고 조혜진 부본부장이 가열차게 싸우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다 KBS 정연관 앞에 모이셨어요. 거기서 KBS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러기 오래간만이죠? 저희들이 지금 찬반 투표 통해서 쟁의행위에 들어간 게 그 이후에 10월 18일 날 조합원 총회를 했고 23일 날 이제 하루 파업을 했는데 이 두 개 다 7년 만입니다. 7년 만이고 정말 23일 날 저희들은 안에서 사장 선임에 대응해서 파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 내주신 시민사회단체 또 원로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죠, 저희들이. 네. 이제는 다 함께 모여서 KBS를 살려야 된다. MBC는 지켜야 한다. 이런 명제들이 나타나서 저희 이름도 사실은 KMC모로 바꿨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박민 사장의 원래 불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이게 박민만의 불신임이 아니라 용산방송 전체에 대한 불신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 지금은 사장이 박민이기 때문에 박민 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물었지만은 어쨌든 박민 사장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의 KBS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불신임이 98%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참여자의 92%가 찬성을 했는데 어느 사업장 치고도 이게 투표율에서 이렇게 높은 쟁행위 찬반 찬성률이 나오는 건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기수별로 다 성명을 내는데 거의 모든 기수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박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속았다. 속았다. 그래서 뭐 수신료라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판정이 났고 그래서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차기 사장 후보자가 박장범 앵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장범 앵커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봐왔기 때문에 박장범 앵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속을 일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보도본부 중심으로 해서 박장범 앵커가 기자 출신이니까 보도본부 기자들이 이제 기수별로 성명을 썼는데 최고참부터 막내 기수까지 다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다. 이전에는 뭐 세월호 보도 참사 때라든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기수별 성명이 올라왔었지만은 그때 사실 최고참 선배들은 잘 안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참 18기라고 하면 지금 저희 보도본부장이 18기거든요. 공채 기수로는. 그 이후로 다 기수별로 성명을 올렸으니까 그건 정말 미중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땡전 뉴스라는 것들이 사실은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대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땡윤 뉴스에 대한 어떤 조직적 저항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의 지원 이게 KBS를 바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하여튼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얼마 전 방심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2인 방통위는 위법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고법 판결이 있었죠.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PD수첩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유일인 방심위에서 MBC를 표적 삼아서 엄청나게 많은 징계들을 쏟아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판결이에요. 근데 행정법원이
저희는 이제 사실 그 류일인 방심위의 그 무도한 심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에 좀 집중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방통위가 이제 방심위에서 결정을 하면 방통위를 통해서 우리한테 처분이 오는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5인을 전제한 방통위 합의제 기관이 이 다수결도 그 원리도 통할 수 없는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되게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지금 방심위 관련 소송들이 줄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결정한 뭐 YTN 문제라든지 그렇죠. KBS 문제라든지 다 위법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있는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었고 그오늘은 좀 전에 이제 그렇죠. 판결이 나왔는데 그 방통위 이진수, 김태규 두 사람이 그냥 1시간 반 만에 방문진 이사들이랑 KBS 이사들을 네. 임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저번에 네. 법원이 내렸는데 방통위가 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고등법원도 그 방통위의 항고는 부당하다. 그래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 임명 집행정지가 됐던 기존 이사들, 그 이진숙이 임명한 그 이사들의 임명 처분이 집행이 정지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뭔가 이제 바뀌진 않겠지 했지만 혹여 그 그렇죠. 일발의 가능성 때문에 바뀐다고 하면 바로 내일부터 그 이재숙 임명한 이사들이 네. 출근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다행히도 이제 고법에서도 이제 집행정지 유지해줬고 그 내용에서도 2인 체제 문제 또 다시 언급하면서 부당하다 2인 체제 결정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판단을 했죠. 그래서 MBC는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살리자 KBS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새로운 사장을 뽑은 KBS 이사회 체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KBS 이번에 새 사장 뽑을 때 네. 다수이사 우리 보통 소수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수이사 내부는 퇴장을 하시고 사장 선임과에 항의를 하시면서 다수이사 7분이 이제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자로 선출을 했는데 이 7분이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법원에서도 2인 체제에서 내리는 방통위의 의견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2인 체제가 내린 위법한 의견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선임한 사장 후보자도 무효다라고 이제 지금 소수이사님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 선출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를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지금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신속하고 그리고 타당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KBS 언론노조 KBS 본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링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좀 보시고 오셔가지고 서명을 해주시면은 판결이 빨리 내려지고 또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케이스로 보면 당연히 KBS도 네. 위법사항이 네. 전제된 사장 선임이기 네.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판결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결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의미가 있는 단락이 이제 방통위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이제 방통위 2인 체제가 이제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야당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2인 체제에서 모든 게 다 위법하다라고 그렇죠. 하면 방통위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계속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그런 이제 결정문에 보면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김태규 1인 체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마비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지 이 법령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을 강제한 심의 의결 사항은 2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마비되지 않지만 이 심의 의결 사항은 2인 체제로 하면 안 된다.
KBS 이사진도 마찬가지고 방문진 이사진도 그 심의 의결 사항을 이인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판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쪽집게 판결을 내리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MBC가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이렇게 그 역사적인 판결을 탁탁 받아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정말 이 노동에 있어서 이 공정방송은 노동의 정말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죠. 너무 훌륭했잖아요. 네. 그때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판결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막 이렇게 어디다 막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방통위법 제13조 2항은 방송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적법하게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결 전제 조건인 최소 3인 이상의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이고 방통위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 그 중요한 내용은 의결로서 정하도록 한 목적에 부합하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말 모든 것으로 YTN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처분이. 그래서 KBS도 당연히 다 취소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탄원서 빨리 여러분들이 모아서 빨리 법원으로 빨리 보내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해서 김원경 소장 저기 눈물 좀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미디어라고 하는 방통위에도 중요한 판결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기존의 87년 체제에서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서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라, 형식은 갖춰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 절차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고 있는가를 규정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사실 법원이 기존에도 그런 판결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예 이번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지켜서는 안 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할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결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자, 재판 판결에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사실은 재판 판결이 아주 엄청난 판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2인 체제를 운영한다고 그냥 강행한 것이 너무나 오만했던 것이고 너무나 몰상식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상식적 판결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MBC 안 사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아니요, 아직 얼마 한 반 정도 지났어요. 3년 임기에서 충분히 1년 반 정도 남아있죠. 그러면 이 체제가 뭐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네, 좀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다시 정상적으로 꾸려지면 아마도 기존에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뽑았던 그 이사진들을 사퇴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존의 법안을 갖고 이제 방문진을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게 되면 기존의 방송법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제 여권 6, 야권 3세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의 이런 정치적으로 편중돼 있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류의 이런 법안을 고쳐서 여야 합의로라도 좀 한 단계 진전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MBC도 내년에 뭐 한 3, 4월이나 이럴 때쯤이면 다시 장악될 수 있는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은 사실 국민 참여가 좀 이루어져서 여야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장 말고 국민이 선출하는 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BS에서 MBC에서 이미 했었죠? KB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민참여평가단이라고 해서 이제 후보들이 좀 압축된 후보들이 시민평가단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발표하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질문도 받아서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임하면서 그런 과정조차도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장 선임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장 선임이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무효인 사장 선임은 꼭 바로 잡아야 된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문제인 것처럼 거기서 임명된 체제 속에서 KBS 사장의 선임 절차도 국민의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너무 비겁한 게 네. 사실 MBC 결정 보면은 KBS 똑같이 위법하다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보이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좀 빨리. 1심에서 기각되니까 또 항고했고 네. 시간 끌면서 사장 선임 절차를 그냥 강행시켜서 네. 법원이 이걸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권이 할 일인가? 네, 사실은 꼼수에 꼼수를 쓴 건데 그래도 국민들은 아니 전두환 체제의 땡전 뉴스를 국민이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마찬가지로 용산에 장악되는 땡윤 방송 사실 이것도 국민이 평가해서 새로운 국민운동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근데 KBS가 너무 많이 국민에게서 멀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찾아오자라는 말을 하기조차 좀 민망한. 그래서 저는 동력이 KBS 이 싸움에서 우리 예전에 돌마고 때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너무 멀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왜 찾아와야 돼라는 그 냉소감이 이게 참 컸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을 끌어모으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KBS, MBC 함께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좀 유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MBC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KBS의 내부가 단결하니까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KBS 앞에서 지지를 해주고 국민들이 이제 요번에 또 몇만 명이 서명을 해주게 되면 KBS 땡윤 방송에서 국민들이 구해낼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요. 마지막에 한 말씀씩 더 해주시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부터 해보시죠. 저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나 뭐 김대담 뭐 행정관이나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의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밝혀내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서 이 기존 방송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영방송 같은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희 공영방송 종사자들도 훨씬 더 노력하고 해서 시민들이 왜 MBC랑 KBS가 필요한지를 잘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KBS를 옆에서 보면서 이게 너무 말씀하셨듯이 계속 멀어지니까 빨리 좀 정상화해서 또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성원들의 또 내부 실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빨리 되찾을 수 있는 싸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시청자들이 평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전만 해도 KBS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앞에 가서 성명서 내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원로들이 모이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게 되면 또 KBS가 내부 동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구성원들이 워낙 억압적인 상황에서 무력감도 컸었고 그리고 좀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쟁행위에 들어오면서 파업하고 조합원 총회 거치면서 우리 이제 뭉칠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지니까 시민문화제 때도 그렇지만은 파업할 때도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시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셨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싸워서 아까 말씀하셨는 거 계속 멀어지고 있는 KBS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고 조금 더 국민들,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다짐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저는 당부할 거는 저는 그냥 너무 편식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막 유튜브가 최고야 또는 뭐 공영방송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저는 사실 뉴스타파를 좋아하는데 네네. 뉴스타파가 너무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내주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렇다고 또 뉴스타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뭐 뉴스토마토가 너무 하루하루 또 스펙스가 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 공영방송이 내주는 그 컨텐츠의 어떤 가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 미디어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우리가 그 가치만큼의 그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려면은요, 그것들 좋은 보도들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소비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좋은 보도들을 잘 골라내는 또 그런 눈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잘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뉴스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부응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교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에는 SOC처럼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간접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골목길도 필요하고 네. 여기에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광장도 필요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KBS, MBC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SOC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처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KBS를 좀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파우치 사장 임명 직전인데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국민들이 탄원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탄원서에 서명하실 수 있는데요. 서명하는 사람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되면 KBS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할 것이고요. 현재의 어떤 땡윤 방송 바로 사라질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두 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고요. 저희 KBS를 살리고 MBC를 지키는 우리 KMC5 방송이 지속해서 이런 특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영방송의 가치를 더욱 잘 유지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네. 표현과 언론 자유 억압하고 거꾸로 가고 있네. 마지막 남은 우리 공영방송 MBC도 위태롭다. 권력 감시 앞장서온 MBC를 삼키려 하고 있네. 이틀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이틀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우리나라 나의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네. KBS, YTN 다 접수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네. 외국 회사 뭐 조만한 백이죠. 마지막 남은 우리 공영방송
MBC도 위태롭다. 권력 감시 앞장서온 MBC를 삼키려 하고 있네. 이틀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이틀막이 웬 말이냐. 언론 자유 보장하라.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